1944년 6월 6일 6시 47분 샘유얼 딜리 함장은 USS 하더의 비좁은 함교탑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타위타위 해상에서 달빛을 가르며 나아가는 일본 유조선 3척과 구축함 2척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구축함들은 그의 잠수함을 치명적인 정확도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37살이었고 5번의 전투 초계를 마쳤으며 16척의 적함을 격침했습니다. 구축함 한 척이 35노트의 속도로 그를 향해 곧바로 돌진했습니다. 딜리 함장에게는 잠수함 교범의 모든 규칙을 위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90초가 주어졌습니다. 잠수함은 구축함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1941년 12월부터 1944년 4월까지 일본 구축함들은 미국 잠수함 14척을 격침했습니다. 반면 전투 중에 일본 구축함을 격침시킨 미국 잠수함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구축함은 52초 만에 900야드를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구축함의 폭로에는 300피트 수심에서 잠수함의 압력 선체를 찌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표준 교범은 깊이 잠수하고 조용히 움직이며 구축함이 탐지하지 못하고 지나가기를 바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딜리 함장은 잠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더함의 선미를 돌진하는 구축함 쪽으로 향하게 하고 기다렸습니다. 구축함 미나즈키는 1100야드까지 접근했습니다. 하더함의 모든 승조원은 선체를 통해 미나즈키의 프로펠러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딜리 함장 옆 함교탑에는 부장샘 로건 중위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100야드에서 딜리 함장은 하더함의 선미 발사관에서 어로의 3발을 발사했습니다. 2분 후 미나즈키는 2동강이 났습니다. 미나즈키는 5분 만에 침몰했으며 213명의 승조원 중 168명이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주만으로 보낸 딜리 함장의 무선 메시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로의 3발과 일본 구축함 한 척을 사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첫째 날에 불과했습니다. 하더함의 5번째 초계 이전, 태평양의 잠수함전은 한 가지 간단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축함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축함은 너무 빨랐고 너무 민첩했으며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구축함의 수중 음파 탐지기는 3000야드 거리에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구축함의 폭로에는 150피트 수심에서 잠수함을 격침할 수 있었습니다. 1941년에 작성되고 1942년에 개정된 미국 잠수함 교범은 구축함 회피 전술에 3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반면 구축함 교전에는 단 한 페이지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사상자는 그 교범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USS 샤크는 셀레베스 해상에서 구축함에 의해 침몰했습니다. USS 퍼치는 구축함 공격 후 부상하여 자침했습니다. USS 그램퍼스는 구축함 부대를 만난 후 다시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USS 트라이트는 폭로의 공격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목록은 계속되었습니다. 14척의 잠수함과 1106명의 미국 잠수함 승조원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대가로 일본 구축함은 단 한 척도 격침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 구축함 부대는 스스로 잠수함에 대해 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후보키급과 같은 일본 구축함은 16발의 폭로해와 정교한 수중 천금기를 탑재했습니다. 그들은 대잠수함전을 위해 특별히 훈련받았습니다. 구축함 함장들은 그 계산을 이해했습니다. 잠수함은 최대 8노트로 움직였습니다. 구축함은 35노트로 항해했습니다. 일단 탐지되면 잠수함은 3차원 공간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표적일 뿐이었습니다. 연합함대 총사령관 토요다 쇠무제독은 구축함 방어망을 중심으로 전체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모든 호송선단, 모든 함대 이동, 모든 정박지는 미국 잠수함을 저지하기 위해 구축함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1944년 봄까지 잠수함으로 인한 일본 상선 손실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구축함 호위함이 잠수함에게 원거리 공격을 강요하여 명중률과 격침수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진주만에 있는 해군 정보부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해독했습니다. 일본 무선통신은 심각한 부족 사태를 드러냈습니다. 연합함대는 솔로몬 제도 전역에서 수십 척의 구축함을 잃었습니다. 생산량은 손실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1944년 4월에 이르러 모든 일본 구축함은 대체 불가능한 전투력이 되었습니다.
태평양 잠수함대 사령관 찰스 로구드 중장은 1944년 4월에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축함을 격침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화물선이나 유조선이 아닌 구축함을 말입니다. 모든 구축함 함장이 잠수함을 사냥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샘 딜리 함장은 가장 위험한 초계 임무에 자원했습니다. 그것은 필리핀 해 해전 이전에 일본 기동 함대 전체가 집결했던 술루제도 타위타위 정박지였습니다. 타위타위 해상에서는 이미 미국 잠수함 2척이 침몰했습니다. 정박지는 해안에서 6마일 떨어져 있었고 얕은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12척의 구축함이 초계하고 있었습니다. 섬에 비행장이 없었기 때문에 항공모함은 비행 훈련을 위해 출격해야 했습니다. 모든 출격은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구축함 호위를 의미했습니다. 이곳은 표적이 풍부한 환경이었습니다. 동시에 죽음의 함정이기도 했습니다. 딜리 함장은 1944년 5월 26일 호주 프리멘틀에서 USS 하더를 이끌고 출항했습니다. 가토급 잠수함인 하더함은 79명의 승조원, 24발의 어로에 그리고 명성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전 4번의 초계에서 하더함은 출동당 평균 4척의 함선을 격침했습니다. 당시 잠수함 부대 평균은 초계당 0.8척의 함선을 격침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딜리 함장의 승조원들은 자신들의 잠수함을 더 세게 공격하라고 불렀습니다. 상급 지휘관들은 딜리 함장을 잠수함 승조원 중에서도 최고의 승조원이라고 칭했습니다. 1906년 9월 13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태어난 딜리 함장은 1930년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샘이 6살 때 사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댈러스와 산타모니카를 오가며 그와 그의 형제자매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그는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에서 2년을 보낸 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으며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점이 없었습니다. 다가올 일을 예측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딜리 함장은 산타모니카의 에드위나 포터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3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력 중에 가족을 위해 해군을 떠날 것을 2번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2번 모두 남았습니다. 진주만 공격 1년 후인 1942년 12월 그는 USS 하더의 초대이자 유일한 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44년 6월 무렵 딜리 함장은 세계의 해군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승조원들은 그를 숭배했습니다. 다른 잠수함 승조원들은 그의 초계 보고서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딜리 함장이 타위타위에서 계획한 일을 시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혁신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직관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축함이 잠수함을 향해 돌진할 때 교범은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400피트까지 잠수하고 엔진을 끄고 조용히 움직이며 희망을 빌라고 합니다. 딜리 함장의 아이디어는 더 간단했습니다. 반대로 돌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축함의 코앞에서 어뢰를 발사한 다음 구축함이 머리 위에서 폭발할 때 그 아래로 급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논리는 순수한 공격성이었습니다. 잠수함을 향해 돌진하는 구축함은 잠수함이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구축함 함장은 잠수함의 회피를 바탕으로 폭로의 패턴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잠수함이 구축함을 향해 돌아서서 어뢰를 발사한다면 구축함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뢰를 회피하고 공격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진로를 유지하고 죽는 것입니다. 어떤 쪽이든 잠수함은 살아남습니다. 하더함의 부장 샘 로건 중위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3번째 장교도 이해했습니다. 어로의 승조원들도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사거리였습니다. 구축함을 정면으로 명중시키려면 1500야드 미만에서 발사해야 합니다. 그 사거리에서 어뢰가 빗나가면 구축함은 잠수함을 들이받거나 바로 머리 위에 폭로회를 떨어뜨립니다. 이때는 탈출할 수 있는 수심이 없습니다. 잠수함은 죽게 됩니다. 딜리 함장은 로구드 제독에게 구축함에 대한 정면 공격을 실행할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에서 52척의 잠수함을 잃었던 로구드 제독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는 일본 구축함 부족 사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격침되는 구축함 한 척이 항공모함 방어막 하나를 줄이고 호송선단 호위함 한 척을 줄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잠수함 함장들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딜리 함장은 그 위험을 감수할 것이었습니다. 하더함은 6월 5일 타위타위 해상에 도착했습니다.
승조원들은 먼저 보르너 북동부에서 호주 특공대를 태웠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임무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타위타위와 북보르너 사이에 좁은 해협인 시부투 해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정박지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일본 함선은 시부투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6월 6일 6시 47분 하더함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새벽 전에 어둠 속에서 수면으로 부상했습니다. 달은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견시병들은 8,000야드 거리에서 유조선 3척과 구축함 2척으로 이루어진 호송선단을 발견했습니다. 딜리 함장은 잠망경 심도로 내려가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때 선두 구축함이 방향을 돌렸습니다. 구축함의 견시병들이 달빛에 비친 하더함의 실루엣을 보았던 것입니다. 구축함이 가속했습니다. 20노트, 25노트, 30노트 계속 접근했습니다. 딜리 함장은 하더함의 선미를 돌진하는 구축함 쪽으로 돌렸습니다. 잠수함에서 선미 발사관은 뒤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발사하려면 선미를 표적에 겨냥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방향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처럼 느껴집니다. 1100야드, 즉 해상 마일의 절반 거리에서 딜리 함장은 마크 14 어로에 3발을 발사했습니다. 각 어로에는 3000파운드의 무게를 지녔고 600파운드의 토르펙스 폭약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46노트의 속도로 나아갔습니다. 발사부터 명중까지 걸리는 시간은 84초였습니다. 딜리 함장은 비상잠수를 명령했습니다. 하더함의 함수는 내려가고 선미는 올라갔습니다. 승조원들은 압력 선체를 통해 미나즈키의 프로펠러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날카로운 윙 소리였습니다. 어로의 2발이 미나즈키의 중앙부를 명중했습니다. 구축함의 보일러가 폭발했습니다. 미나즈키의 선체가 2동강이 났습니다. 150피트 깊이에서 여전히 잠수 중이던 하더함 함교탑의 승조원들은 충격파를 느꼈습니다. 잠수함은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코르크 단열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더함은 미나즈키가 침몰할 때 그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수중 음파 탐지기가 물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2시간 후 하더함이 수면으로 부상했을 때 미나즈키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직 불이 켜진 부표만이 그 자리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구축함과 유조선 3척은 도주했습니다. 딜리 함장은 부상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고 위치를 재조정했습니다. 승조원들은 식당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공격하던 구축함을 막 격침시켰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딜리 함장은 초계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미나즈키는 5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공격 중에는 최대 속도로 후진했습니다. 둘째 날 1944년 6월 7일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타위타위 남쪽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잠망경 심도의 하더함을 발견했습니다. 초계기는 연막탄을 떨어뜨리고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0분 후 구축함 하야나미가 30노트의 속도로 도착했습니다. 하야나미는 수중 음파 탐지기로 음파를 쏘고 있었고 폭로에는 발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표준 교범은 도망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깊이 잠수하고 조용히 움직이며 구축함이 수색하다. 지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딜리 함장은 잠망경을 통해 하야나미가 2000야드까지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구축함 함장은 영리했습니다. 그는 하더함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수중 음파 탐지기를 사용하며 천천히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딜리 함장은 구축함보다 빨리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구축함보다 능숙하게 회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축함은 하더함의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선체가 파열될 때까지 폭로해로 하더함을 제압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딜리 함장은 다시 한번 같은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하야나미를 향해 돌아서서 650야드 거리에서 어로의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잠수함전에서는 초근접 사거리였습니다. 어로의 한 발이 하야나미의 탄약고를 명중했습니다. 구축함은 너무 격렬하게 폭발하여 몇 초 후 그 아래를 지나가던 하더함은 충격으로 인해 15도 기울어졌습니다. 압력 선체의 이음매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유압 라인이 파열되었습니다. 잠수함이 흔들리자 승조원들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야나미는 9분 만에 선미부터 침몰했습니다. 함장과 제32 구축함대 사령관을 포함한 208명의 승조원이 사망했습니다. 오직 37명의 생존자만이 구명보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딜리 함장은 1시간 후 부상하여 최대 속도로 그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이틀 만에 구축함 2척을 격침시킨 것입니다. 진주만은 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로구드 제독은 무전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훌륭하게 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타위타위 주변에서 작전 중이던 다른 잠수함들도 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태평양 잠수함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더함이 구축함을 사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위타위는 이제 완전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일본군은 미국 잠수함이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잠수함이 불가능한 전술을 사용하여 구축함 두 척을 격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암타이호에서 기동함대를 지휘하던 오자와 제독은 추가 구축함 초계 순찰을 명령했습니다. 타위타위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함선은 이제 두 척이 아닌 세 척의 구축함 호위를 받았습니다. 6월 8일 하더함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딜리 함장은 타위타위 접근로를 배회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잠수하고 밤에는 부상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고 수색했습니다. 일본군은 호송선단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함선들은 더 큰 집단으로 더 많은 호위함과 함께 불규칙한 시간에 이동했습니다. 딜리 함장은 기다렸습니다. 6월 9일 저녁 하더함은 여러 표적들을 탐지했습니다. 전함, 순양함, 구축함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함대 출격이었습니다. 딜리 함장은 잠망경을 통해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그 후 그는 구축함 방어망을 보았습니다. 두 척의 구축함이 1,000야드 간격으로 나란히 주력 부대 앞에서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더함이 전함들을 공격했다면 구축함들이 하더함을 탐지하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표준 교범은 그들이 지나가게 두라고 말했습니다. 구축함 때문에 잠수함의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딜리 함장은 4발의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그는 어뢰가 두 척의 구축함 모두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하더함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겹쳐지는 사격이었습니다. 1,000야드 거리에서 2발의 어뢰가 구축함 타니카제의 중앙부를 강타했습니다. 타니카제의 보일러가 폭발했습니다. 구축함은 거의 즉시 두 동강이 나며 침몰했습니다. 네 번째 어로회는 두 번째 구축함을 눈부신 섬광과 함께 명중했습니다. 두 척의 구축함은 3분도 안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더함의 승조원들은 축배를 들 시간도 차에 없었습니다. 일본 항공기가 도착하여 폭탄을 투하했기 때문입니다. 딜리 함장은 400피트 깊이로 급잠수했습니다. 남은 호위함들로부터 폭로해가 뒤따랐습니다. 2시간 동안 37번의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잠수함은 이리저리 비틀리고 선체는 신음했으며 승조원들은 침묵했습니다. 400피트 깊이에서 압력 선체가 파손되면 몇 초 만에 사망합니다. 그 깊이에서의 해수 압력은 제곱인치당 175파운드를 초과합니다. 폭로해가 근처에서 폭발하면 충격파가 거대한 주먹처럼 선체를 강타합니다. 하더함은 살아남았습니다. 딜리 함장은 자정 이후 부상하여 남쪽으로 도주했습니다. 나흘 동안 4척의 구축함을 격침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국 암호 해독가들이 가로챈 일본 무선 통신은 일본군의 공황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토요다 제독은 여러 척의 미국 잠수함이 타위타위 주변을 둘러쌌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기동함대의 조기 출항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번째 날인 1944년 6월 10일 오후였습니다. 하더함은 잠만경 심도에서 타위타위 정박지를 정찰했습니다. 딜리 함장은 전함 3척, 순양함 4척, 그리고 구축함 12척을 세웠습니다. 기동함대 전체가 정박지에 앉아 연료를 보급하고 출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레이먼드 스프루언스 제독이 다가오는 필리핀 하해 해전을 위해 필요로 하던 정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때 일본 순찰기가 하더함을 발견했습니다. 딜리 함장은 잠만경을 통해 구축함 한 척이 함대에서 떨어져 나와 자신의 위치로 가속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속도는 35노트였습니다. 그 구축함의 함장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더함이 발사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딜리 함장은 한미 어뢰관을 발사할 수 없었습니다. 함수 어뢰관도 발사할 수 없었습니다. 구축함은 몇 분 안에 그들 머리 위로 닥쳐올 것이었습니다. 딜리 함장은 그 누구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돌진해오는 구축함을 향해 하더함의 함수를 돌렸습니다. 정면에서 공격할 위치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구축함은 2000야드까지 접근했습니다. 1500야드까지 다가왔습니다. 하더함 통제실의 승조원들은 구축함의 프로펠러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로의 승조원들은 더위 속에 땀을 흘리며 발사 제어 장치에 손을 얹고 대기했습니다. 1500야드 거리에서 딜리 함장은 3발의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급잠수를 명령했습니다. 하더함의 함수는 엘리베이터처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대 각도로 잠수했습니다. 잠수함은 80피트 깊이에서 구축함 아래를 통과했습니다. 두 발의 어뢰가 맹렬한 힘으로 구축함을 강타했습니다. 그 폭발은 어떤 폭로해보다도 하더함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잠수함의 선체는 종처럼 울렸습니다. 전등이 깨졌습니다.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장비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2시간 후 하더함이 부상했을 때 구축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불빛이 켜진 부표가 잔해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딜리 함장은 나흘 동안 5척의 구축함을 침몰시켰습니다. 이는 일본에게 대체 불가능한 호위함 5척이었습니다. 이 5척의 함선은 다시는 수송선을 호위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잠수함을 사냥하거나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략적 영향은 즉각적이었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미국 잠수함들이 타위타위를 포위했다고 확신한 토요다 제독은 오자와 제독에게 예정보다 일찍 정박지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동함대는 1944년 6월 11일에 출격했습니다. 이는 하루 일찍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루의 조기 출발이 일본의 전투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오자와 제독의 항공모함들은 지상 기반 항공 세력이 지원할 준비가 되기 전에 필리핀 해에 너무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 시기상조의 출발은 오자와 제독에게 작전 지연을 강요했습니다. 적절한 교전 시점을 기다리면서 귀중한 연료를 소모하게 만들었습니다. 필리핀 하해 해전은 1944년 6월 1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은 일본 항공모함 3척을 파괴하고 600대 가까운 일본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이는 대마리아나 칠면조 사냥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공격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결정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후에 하더함의 공격이 필리핀 해에서의 일본 패배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자와 제독이 타위타위를 조기 출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딜리 함장은 타이밍을 흐트러뜨렸습니다. 또한 협동작전과 일본의 세기에도 혼란을 주었습니다. 스프루언스 제독은 1944년 6월 11일에 하더 함의 정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오자와 제독이 출격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정보는 스프루언스 제독이 다가오는 전투를 위해 저시팔 기동부대를 완벽하게 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더함은 1944년 7월 3일에 프리멘틀로 귀환했습니다. 승조원들은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았습니다. 딜리 함장은 4번째 해군 십자훈장과 육군 수훈 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훈장은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 직접 수여한 것이었습니다. 하더함의 무전병 켈빈불은 전투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 보고를 전송한 공로로 동성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USS 하더함에 대한 임무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딜리 함장은 한 번 더 정찰 작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는 울프팩, 즉 여러 잠수함이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를 지휘하고 싶어 했습니다. 로구드 제독은 동의했습니다. 하더함, 헤이크함, 그리고 헤더함은 루손 서쪽에서 함께 작전하며 남중국해에서 수송선단을 사냥할 예정이었습니다. 하더함은 1944년 8월 5일 6번째 정찰을 위해 프리멘트를 떠났습니다. 울프팩은 초기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8월 21일 그들은 민도로 해상에서 수송선단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일본 화물선 4척이 침몰했습니다. 8월 22일 하더함과 헤더함은 바탄 해상에서 3척의 해안 방어선을 공격했습니다. 하더함은 호위함 마츠와와 히브리를 격침시켰습니다. 헤더함은 구축함 아사카제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8월 23일 헤더함의 어뢰가 아사카제를 다시 치명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손상된 구축함은 기름을 흘리며 다솔만을 향해 절뚝거렸습니다. 어뢰가 고갈된 헤더함은 하더함과 헤이크함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손상된 구축함은 부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딜리 함장은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1944년 8월 24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헤이크함은 루손 서해안의 에르마나 마요르 섬에서 4마일 떨어진 곳에서 04시 53분에 잠수했습니다. 하더함은 4,500야드 남쪽에서 보였습니다. 헤이크함의 음파 탐지기는 남쪽에서 오는 반향음을 감지했습니다. 이는 일본 함선들이 수색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06시 정각 헤이크함의 잠망경은 2척의 함선을 식별했습니다. 태국 구축함 1척과 기뢰정 1척이었습니다. 2척 모두 잠수함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기록에 따르면 07시 28분 하더함이 호위함씨 D-22를 향해 3발의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3발 모두 빗나갔습니다. CD-22는 폭로해로 방역했습니다. 5번째 폭로해가 하더함을 명중했습니다. 헤이크함은 07시 28분에 15번의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날카롭고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이는 폭로해만으로는 너무 강력한 소리였습니다. 압력 선체가 내파하는 특유의 소리였습니다. 헤이크함은 그날 오후에 부상하여 해당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하더함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생존자도 없었습니다. 잔해도 없었습니다. USS 하더함과 79명의 승조원들은 사라졌습니다. 해군은 1945년 1월 2일에 하더함의 손실을 선언했습니다. 세뮤얼 데이비드 딜리 함장에게는 사후명예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그의 훈장 명세서에는 5번째 정찰 중 이루어진 5척의 구축함 격침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5척의 일본 구축함 격침 기록은 딜리 함장과 그의 불굴의 지휘력을 증명합니다. 6번째 정찰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던 샘 로건 중위는 사후 은성 훈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승조원들은 퍼플 하트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더함은 제2차 세계대전 복무로 6개의 전투 훈장을 획득했습니다. 전후 집계에서 하더함은 총 54,000이 톤의 함선 16척을 격침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딜리 함장을 전쟁 중 5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잠수함 함장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기록이었습니다. 네브래스카 주 엘크혼 출신의 무전병 켈빈 아서, 불은 사망 당시 22살이었습니다. 그는 1942년에 입대했습니다. 쾌활하고 인기가 많았으며 모두가 자신의 배에 태우고 싶어하는 수병이었습니다. 그의 육촌 조엔 보라스는 해군이 하더함의 손실을 선언했을 때 14살이었습니다. 그녀는 80년 동안 누군가 잠수함을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의 3등 어뢰병 워커 닐 스나이더는 19살이었습니다. 1등 기관병 레리 오피소는 하더함에서 6차례의 정찰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임무에서 자신의 배와 함께 침몰했습니다. 하더함에 탑승했던 79명의 승조원들은 28개 주 출신이었습니다. 아이오와 주의 농장 소년들, 미시간 주의 공장 노동자들, 캘리포니아 주의 대학교 졸업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통계를 알면서도 잠수함 복무에 자원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잠수함 부대에서 복무한 16,000명 중 3,50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22%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는 미군 모든 병과 중 가장 높은 사상률입니다. 그들은 불리한 확률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했습니다. 세뮤얼 딜리 함장은 그의 아내 에드위나와 3명의 자녀를 남겼습니다. 그의 미망인은 일본이 항복한 지 2주일 후인 1945년 8월 28일에 그의 명예 훈장을 받았습니다. 해군은 그의 이름을 기려 구축함 호위함 USS 딜리 D-2006을 명명했습니다. 그 함선은 1954년에 취역하여 1972년까지 복무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시는 그들의 고향 아들의 이름을 따서 샘 딜리 드라이브를 명명했습니다. 딜리 함장을 기리는 명판은 페어파크 과학관에 서 있습니다. 텍사스 주립묘지에는 추모 표식이 있습니다. 딜리 함장의 시신은 끝내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도 추모 표식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마닐라 미국인 묘지 기념관에는 그의 이름이 실종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80년 동안 USS 하더함의 최종 안식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4년 5월 팀 테일러와 로스트 52 프로젝트 팀이 루손 근처 남중국해에서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첨단 음파 탐지기와 자율 수중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잠수함은 3,750피트 깊이의 해저에 똑바로 서 있습니다. 함수탑 후방의 폭로의 손상을 제외하면 비교적 온전한 상태입니다. 딜리 함장이 그 불가능했던 5척의 구축함 격침, 당시 서 있던 함수탑 자체는 마지막 공격의 상흔을 보여줍니다. 미 해군은 2024년 5월 23일 잔해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USS 하더함은 이제 보호받는 전쟁 묘지입니다. 잠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79명의 승조원들은 자신들의 배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전투를 치렀던 깊은 바닷속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로스트 52 프로젝트 팀은 하더함을 발견했을 때 추모 의례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배의 종을 79번 울렸습니다. 이는 승조원 각 한 명씩을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제 한 명이 기도를 이끌었습니다.
팀은 1분간 묵념을 올렸습니다. 2021년 팀 테일러는 6척의 실종 잠수함을 찾아낸 공로로 해군 공공봉사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십 년을 기다려온 가족들에게 종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대 잠수함 전술은 여전히 정면 공격 사격을 가르칩니다. 코네티컷주 그로턴에 있는 해군 잠수함 학교에서는 교관들이 딜리 함장의 공격을 사례 연구로 사용합니다. 공격자를 피해 도망치는 대신 공격자를 향해 돌아서는 공격적인 역전은 이후 분쟁에서 잠수함들을 구했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 잠수함들은 근접 조우시 소련 구축함들을 상대로 유사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적절히 실행된 공격성은 예상을 뒤엎습니다. 펜사콜라에 있는 해군 항공박물관은 하더함의 초기 정찰 활동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로턴의 잠수함 부대 박물관에는 하더함의 취역 페넌트와 정찰 보고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캔버레에 있는 호주 전쟁 기념관은 프리멘틀에서 진행된 연합군 잠수함 작전에 대한 전시물의 하더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 24일 잠수함 참전 용사들은 미국 전역의 기념관에 모여 제2차 세계대전 중 실종된 52척의 잠수함을 기립니다. 하더함은 특히 구축함 전술을 변화시킨 공로로 기억됩니다. 또한 잠수함이 자신들의 사냥꾼을 사냥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1944년 6월에 나흘 동안 한 척의 배와 79명의 승조원이 일본 제국 해군을 공포에 떨게 한 것으로도 기억됩니다. 통계 분석은 하더함의 영향이 그들이 격침시킨 함선 그 이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944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일본 구축함 손실은 극적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역의 잠수함 함장들은 딜리 함장의 사례에 고무되어 구축함들과 적극적으로 교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일본 구축함 전술이 변화했습니다. 구축함들은 더욱 신중해졌고 공격을 강행하려는 의지가 줄어들었으며 자기 보존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수송선 호위함 및 함대 방어망으로서의 효율성을 감소시켰습니다. 필리핀 해전에서 일본 해군 항공대는 600대의 항공기와 대부분의 숙련된 조종사를 잃었습니다. 타이호, 쇼카쿠, 그리고 히오 항공모함은 침몰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잠수함과 항공기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기동함대는 공격 능력을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패배의 일부를 6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도요다 제독은 타위타위에서 조기 출발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미국 잠수함들이 정박지를 포위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더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단 한 척의 잠수함이 일본 최고사령부를 확신시켰습니다. 그들은 늑대 무리와 마주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데이비드 딜리 사령관은 그가 허락을 요청했던 바로 그 일을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구축함을 사냥하고 다른 잠수함을 보호했습니다. 또한 그는 공격적인 전술이 불가능한 역경을 뒤집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그의 승무원들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그는 21개월 전에 진수했던 배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설적인 명성을 얻었던 바로 그 해역에서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들은 정찰 보고서, 표창장, 그리고 공식 해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록들은 실제 감정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돌진하는 구축함에서 1500야드 떨어진 하더함의 잔망경실에 서 있던 느낌입니다. 만약 이 초라도 잘못 판단한다면 모든 승무원이 죽을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공식 역사에 따르면 딜리 사령관은 5척의 구축함을 격침시켰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피로감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공격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유튜브에 알립니다.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해전의 흐름을 바꾼 잠수함 승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인물들의 진정한 영웅담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우리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가족 중에 참전 용사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 딜리 사령관과 미국 잠수함 하더함의 79명의 승무원들이 잊히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으며 여러분이 이를 돕고 있습니다.